네, 멘토 특강에 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인 학술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제에는 총 13편의 구연 발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션 1과 세션 2에 각각 6편, 7편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부 세션은요, 총 6편의 논문이 준비가 되어 있고 6편의 발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 논문 세션 1의 좌장을 맡으실 교수님은요, 저희 방사선과에서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의 능력이 굉장히 멀티플하면서도 다양하면서도 굉장히 버라이어티 하셔가지고 모든 분야의 능력을 갖고 계셨던 그런 다재다능한 교수님이십니다. 이준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일단 노선빛 온라인 학술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영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DCT 적용 시 조영제 희석률별 적정 에너지 준위에 관한 연구를 김지훈 학생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DCT 적용 시 조영제 희석률별 적정 에너지 준위에 관한 연구 발표를 맡게 된 1팀 발표자 김지훈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서론, 실험 방법 및 재료, 결과, 고찰, 결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CT의 사용량은 CT의 범용성과 편리의 증가로 인해 그 사용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CT 영상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조영제의 사용량 역시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영제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그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계를 보면 조영제의 부작용은 전체 의약품 부작용 중 총 4위를 차지하는 비교적 큰 위험성을 가지는 약품입니다. 그 증상도 다양해 오심, 구토, 두드러기, 발열, 호흡곤란 등 다양한 부작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조영제 부작용 완화를 위해 DCT를 활용한 조영제 희석 사용의 효용성을 확인하고자 실험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DCT는 서로 다른 에너지에서 서로 다른 값의 특성을 가진 물질의 조사를 허용하여 선택적인 재구성을 가능케 한 장치로 이를 활용한다면 조영제를 희석하여 사용하여도 진단 가치가 유지된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로는 이오메론 350조영제와 이노엔 생리식염수, 그리고 촬영 장치로는 64MDCT 디스커버리 750 HDG 장치가 사용되었습니다. 실험 방법은 조영제 감소량 파악을 위해 총량 120cc 기준, 조영제의 양은 20cc씩 줄이고 생리식염수의 양은 20cc씩 늘리는 방법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두 혼합체는 물이 든 비커에 넣어 인체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러한 과정으로 DCT 6회 촬영하여 GSI 모드를 통한 농도별 정량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실험평가는 GSI 모드로 분석된 스펙트럴 커브를 이용하였고 SECT 영상과 유사한 하우스필드 유닛을 보인 DCT 영상의 적정 에너지 영역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화질 평가에는 SNR과 CNR을 이용하였습니다. 평가는 조영제 안의 위치에 ROI1을 설정하고 조영제 밖의 에어 위치에 ROI2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스펙트럴 커브의 분석 결과 SECT로 촬영한 영상과 가장 유사한 HU 값을 보인 영역은 저희가 임의로 표시한 다음의 영역에서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해당 영역은 조영제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그 해당 영역의 범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앞의 결과를 정리한 다음에 표를 보시면 조영제 120대 생리식염수 0의 비율에서 적정 에너지 영역대는 40에서 105kEV 영역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100대 20에서는 40에서 80, 80대 40에서는 40에서 75, 60대 60에서는 40에서 65, 40대 80에서는 40에서 60, 20대 100의 비율에서는 40에서 45kEV의 에너지 영역대가 SECT 영상과 유사한 적정 에너지 영역대였습니다. 확인한 영역대는 조영제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최고 에너지 영역대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가장 낮은 희석률이었던 20대 100의 희석률에서 작지만 SECT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의 P-밸류의 경우 모두 0.224의 수치를 보이며 영상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희석 비율에 따른 영상의 화질을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SNR을 분석한 결과 조영제 40, 생리시온수 80의 비율에서 1051.71의 수치를 보이며 가장 우수한 화질을 보여주었고, CNR의 경우 40대 80, 마찬가지로 같은 희석 비율에서 1394의 수치를 보이며 가장 우수한 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영상의 화질은 SNR과 CNR이 모두 조영제 40, 생리시험수 80의 비율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이처럼 가장 우수한 화질을 보인 40대 80의 희석률에서 SECT 영상과 가장 유사한 하우스빌드 유닛을 가진 에너지 영역대는 40에서 60kg 일렉트론 볼트였습니다. 본 실험을 통해 조영제 희석을 통한 DCT 촬영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DCT 사용 시 선량 피폭과 조영제 부작용 중 어떤 것이 인체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험 과정에서 희석액이 인체 내에 주입될 경우 발생할 변수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한 논문에서 조영제를 희석하여 사용한 DCT 임상 실험의 사례가 소개되었고, 해당 연구가 실제 임상 정보를 포함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한 것에서 이번 실험의 의의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후 신체 부위별 각 적정 에너지 영역대를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진행된다면 더 유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입니다. DCT 촬영에서 조영제 희석 시 스펙트럴 커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가장 낮은 희석률이었던 20대 100의 비율에서도 작지만 적정 에너지 영역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CNR과 SNR의 경우 조영제 40, 생리시온수 80의 희석 비율에서 40에서 60kg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 영역대를 확인할 경우 기존 SECT 영상과 유사하면서도 가장 우수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영제를 적절히 희석하고 듀얼 에너지 CT를 활용하여 스캔한다면 조영제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줄여 환자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진단 가치가 유지된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수고하셨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 학술제다 보니까 그 질문이 만약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조영제와 식염수를 희석을 하게 되면 그 감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이제 멸균된 상태에서의 조영제와 생리식염수는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은 되지만 확실한 차단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동주입기나 주사기를 통해서 그 희석 과정에서의 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또 질문이 계속 올라오네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DCT는 선량이 일반 CT보다 높은데 조영제 부작용 우려가 높은 방사선 피폭에 대한 것도 큰가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이제 저희 논문의 기저 목표는 이제 다른 것보다 조영제를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인 CT를 사용하였다면 조영제를 희석하여 사용할 시 그 대조도 차이가 적어져서 영상에 유의미한 판단이 불가하였겠지만 DCT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조영제를 희석하여 사용하여도 유의미한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DCT를 사용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검사자의 반복 연습에 따른 고밀도 재현성 평가를 추진권 학생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사자의 반복 연습에 따른 골밀도 재현성의 평가 논문의 발표를 맡은 추진권이라고 합니다. 서론, 실험 재료 및 방법, 결과, 한계점,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노인 인구가 7.2%에 도달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1년 7월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16.7%로 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을 검사하는 골밀도 검사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골밀도 검사에서 재현성이 중요시되고 재현성은 숙련도에 따라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여 횟수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현성이란 동일한 조건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결과가 반복하여 출력되는지를 말합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재현성이 좋아 반복 측정하여도 항상 동일한 값을 나타내면 좋겠지만 측정 장비, 검사자의 숙련도, ROI 설정,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ROI 설정을 올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ROI 설정을 잘못한다면 오류가 발생하고 결과값이 달라져 재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져 피폭을 증가시키거나 환자의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ROI 설정은 골밀도 검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중에너지 흡수법을 사용하는 골밀도 측정 장비와 펠비스 인체 팬텀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L스파인의 L1에서 L5 그리고 힙 부분의 피머 부분을 측정하였으며 L2에서 L4 그리고 피머 넥 부분을 관심 영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L스파인에서 L1은 압박골절이 잘 생기고 장내 가스가 잘 차 측정값에 영향을 주고 L5 부분은 척추 구조나 자세에 의해 오차가 매우 커서 관심 영역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머 부분의 월드 부분은 범위가 작고 오차 연속 측정 시 정밀도가 나빠 임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심 영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저희는 팬텀 위치를 고정시키고 ROI 설정을 변경하며 10회를 시행한 X 구간과 팬텀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위치를 조정하고 ROI 설정을 변경하며 20번 시행한 Y 구간으로 나누어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검사자 5명이 각각 30회씩 골밀도를 측정하였으며 X, Y 구간을 10회 단위로 나누어 평균, 표준 편차를 획득한 후 획득한 값들을 이용하여 변동 개수를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BMD 그래프를 만들어 경향을 파악한 후 재현성이 개선되었는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L2에서 L4 구간별로 %CV 값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간별로 %CV의 평균값을 구한 후 경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팬텀을 고정시키고 검사한 X 구간이 팬텀을 옮기며 측정한 Y 구간 초반 10회보다 평균값이 낮았으며 팬텀을 옮기며 측정한 Y 구간 초반 10회보다 후반 10회의 평균이 더 낮았습니다. 다음은 검사자 A, B, C, D의 L2에서 L4 구간 측정 결과의 X 구간 박스 플롯 그래프입니다. 박스의 넓이는 분산을 나타내며 박스 안에서는 평균을 나타냅니다. 평균값과 분산이 대체로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Y 구간 박스 플롯 그래프입니다. 초반 10회에서는 분산과 평균값의 편차가 컸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중앙으로 모이며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팬텀을 옮기며 검사를 시행한 Y 구간 초반 10회와 후반 10회 검사자들의 %CV 평균을 낸 결과 초반 10회 구간의 평균은 0.966, 후반 10회 구간의 평균은 0.858로 약 11%가량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머넥의 구간별로 %CV 값을 정리한 표입니다. 팬텀을 고정하고 검사한 X 구간이 팬텀을 옮기며 검사를 시행한 Y 구간 초반 10회보다 평균값이 낮고 팬텀을 옮기며 검사를 시행한 Y 구간 초반 10회보다 후반 10회의
평균값이 더 낮았습니다. 검사자 ABCD의 피머넥 X 구간 측정 결과의 박스 플롯 그래프입니다. 분산과 평균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L스파인에 비해서는 분산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피머넥 부분의 Y 구간 측정 결과 박스 플롯 그래프입니다. L스파인과 마찬가지로 초반 10회보다 후반 10회에서 분산과 평균이 크게 안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텀을 옮기며 검사를 시행한 Y 구간 초반 10회 구간과 후반 10회 구간의 검사자들의 퍼센트 CV 평균을 낸 결과 초반 10회 평균은 2.503, 후반 10회 평균은 1.703으로 약 32%가량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0회 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임상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에 검사 횟수가 적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팬텀의 경우 골밀도 값이 제공되지 않아 골밀도 측정 값과 실제 골밀도 간의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텀이 투명하여 기준점을 잡기 쉽고 움직임이 없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반복 횟수의 증가에 따라 재현성이 개선되었고 이는 ROI 설정이 능숙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팬텀을 옮기며 검사를 실시한 Y의 구간별 퍼센트 CV 값의 평균이 L스파인은 약 11%, 피머넥 부분은 약 32%로 피머 부분이 훨씬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피머 부분의 ROI 설정이 L스파인보다 난이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 여러 요인으로부터 오류를 줄이고 재현성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숙련도를 쌓을 수 있게끔 개인적인 역량 개발과 기관 차원에서의 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온라인으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올라온 게 논문을 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고 격려를 먼저 주셨고요. 자, 처음부터 팬텀을 왜 이동하지 않고 실험을 하셨나, 왜 그런 걸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왜 팬텀을 처음에 고정을 해놓고 하셨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동을 안 하고 고정을 하고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실험을 시작했을 때 골밀도 측정을 이제 처음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본이 부족하였고 측정 능력 향상을 위해서 스캔 시작 위치라든가 ROI 설정에 익숙해지기 위한 연습을 먼저 진행한 후에 팬텀을 옮기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팬텀을 옮기지 않고 고정하여 처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발표 중에 룸바보다 피머 쪽에서의 숙련도 향상이 더 좋았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예. 혹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숙련도가 더 좋아졌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L스파인 같은 경우는 L1에서 L5 구간마다 L1에서 L2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L2에서 L3 넘어가는 부분 이렇게 가운데만 맞춰주면은 ROI 설정이 비교적 간단하게 되는데 피머 부분은 넥 부분에 직사각형을 맞추고 나머지 밑에 부분을 기울기라던가 그런 넓이를 조정하는 게 추가로 더 있기 때문에 더 난이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더 크다는 예. 의미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밀도 같은 경우는 정규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학습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고요. 발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일반 촬영과 핵이학 분야에서의 3D 프린터로 제작한 텅스텐 혼합 필라멘트 차폐체의 성능 평가를 이한나 학생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반 촬영과 핵의학 분야에서의 3D 프린터로 제작한 텅스텐 혼합 필라멘트 차폐체의 성능 평가 발표를 맡게 된 이한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선은 진단적 가치가 있는 영상을 얻어내고 질병의 치료 영역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 및 치료 목적의 방사선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과 방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에서의 차폐체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 재료는 납으로 구성된 방호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납은 가공성이 좋아 많은 임상에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납은 인체 혈액에 들어간 후 적혈구와 결합하는 납 중독의 위험성도 있어 대체 가능한 차폐체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납을 대체할 차폐 물질 중 텅스텐은 엑스레이 튜브의 필라멘트 사용되는 물질로서 납보다 원자 번호가 낮지만 전자 밀도가 높아 방사선 치료 영역에서도 텅스텐 차폐체가 이용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납에 비해 입자와 반응하지 않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납을 대체할 차폐체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납을 대체할 차폐체를 제작하는 방법 중 대표 방안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컴퓨터로 설계한 디지털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고 제작 비용 및 시간을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FDM 방식의 3D 프린팅 기술로 차폐 시트를 제작하고 X선과 감마선에서도 차폐 가능성을 확인하여 진단적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왼쪽에 제시된 사진은 이 실험에 사용된 텅스텐 필라멘트이고 함유량은 90.7%입니다. 오른쪽에 제시된 사진은 저희가 사용한 필라멘트 전용 3D 프린터이고 혼합 필라멘트를 이용하여 7곱하기7 두께 1, 2, 3mm의 차폐 시트를 출력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델과 같이 출력하였으며 텅스텐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기술로 차폐 능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브레스와 코퍼의 비교를 위해 같이 출력하였습니다. 텅스텐, 브레스, 코퍼 혼합 필라멘트 차폐 시트를 1mm부터 5mm까지 변화를 주며 선량을 측정하고 관전압은 60, 80, 100, 120, 관전류량은 20, 40mAh로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핵이약입니다. 텅스텐 혼합 필라멘트 차폐 시트의 차폐 성능을 더욱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코퍼 혼합 필라멘트로 제작한 차폐 원통의 크기를 10cm씩 10개를 출력한 후 길이를 30, 50, 100cm로 변화를 주어 테크니슘 선원, 차폐 원통, 차폐 시트, 선량계 순으로 밀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텅스텐으로 제작한 차폐 시트와 기존의 납 방호 도구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X선 실험에서 납당량 0.175, 0.25, 0.35의 에이프론과 사이로이드 프로텍터의 조사 선량 및 차폐율을 추가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X선에서 관전압 60, 80, 100, 120 중 저선량과 고선량의 차폐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60kVp 20mAh에서 텅스텐 차폐 시트는 98% 이상의 차폐율이 측정되었고 브레스와 코퍼 또한 우수한 차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0kVp 40mAh에서 텅스텐 차폐 시트는 고선량임에도 불구하고 95% 이상의 차폐율이 측정된 반면 브레스와 코퍼는 저선량에 비해 차폐율이 크게 감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텅스텐 차폐 시트의 우수한 차폐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크니슘 선원을 이용한 감마선에서의 실험은 텅스텐 차폐 시트 1mm에서 70% 이상, 2mm에서 85% 이상의 차폐율이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차폐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결과와 같이 X선에서 텅스텐, 브레스, 코퍼 차폐 시트와 납 방호 도구를 저선량과 고선량에서 비교하였을 때 텅스텐이 납 방호 도구와 브레스, 코퍼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납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브레스 차폐 시트를 제작하여 40mAh로 고정하고 관전압 60, 80, 100으로만 변화를 주어 차폐 성능을 평가한 선행 연구입니다. 저선량과 고선량일 때 가장 차폐 효과가 뛰어났던 납당량 0.35의 에이프론과 비교했을 때 브레스 시트는 10mm부터 모든 조건에서 납당량 0.35의 에이프론보다 차폐율이 우수하였지만 텅스텐 시트에서는 2mm부터 모두 뛰어남을 확인하여 텅스텐이 브레스보다 더욱 우수한 차폐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납 대체 차폐 물질인 바륨 차폐 시트를 제작하여 20mAh로 고정하고 관전함 60, 100으로만 변화를 주어 차폐 성능을 평가한 선행 연구입니다. 앞서 비교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저설량과 고설량에서 납당량 0.35의 A-과 비교하였습니다. 바륨 시트는 고설량일 때 모든 두께에서 납당량 0.35의 A-보다 차폐율이 떨어졌지만 텅스텐 시트는 저설량, 고설량일 때 모든 두께에서 차폐율이 우수함을 확인하여 텅스텐이 바륨보다 차폐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고함유량의 텅스텐 혼합 필라멘트 차폐체를 사용하여 차폐 시트를 제작하고 시뮬레이션만 진행하던 선행 연구들과 달리 실질적인 실험을 진행하여 우수한 차폐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X선과 더불어 감마선 실험에서도 높은 차폐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납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문화 차폐체에 대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작 및 공정 과정에서의 경제성과 가공성에 제한점이 있습니다. 텅스텐의 경우 고가의 재료이지만 X선과 감마선에서 차폐 능력이 뛰어난 이상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적절한 가공 기술을 찾는다면 경제성의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차폐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D 프린터 컨디션 및 출력 설정에 따른 내부 채움의 재현성이 떨어질 수 있어 결과값에서의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텅스텐은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적절하게 배합하여 유연한 차폐 시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에이프론으로도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결론입니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텅스텐 혼합 필라멘트 차폐 시트의 우수한 차폐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일반 촬영과 핵의학 분야에서도 진단적 가치를 확인하였고 임상에서 사용되는 방호도구와의 비교 분석 결과 텅스텐 차폐 시트가 납 방호도구보다 우수한 차폐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진단과 더불어 치료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아주 좋은 학술 발표라고 생각됩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면은 온라인으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5mm 차폐 시트가 100% 차폐율을 가져서 가장 좋다고 얘기를 주셨잖아요. 네. 네, 이제 그게 100%지만 1에서 3mm 같은 경우도 임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갖고 있는데 꼭 5mm로 설정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5mm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원래 1mm부터 10mm까지 측정을 하였는데 6mm부터 모든 조사 조건에서 100%의 차폐율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차폐율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두께를 선정하려고 5mm까지 제시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 보면은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텅스텐 함유량이 90%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적은 함유량을 쓰면 아까 결론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90%라고 90%짜리를 사용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텅스텐 함유량이 50%까지 낮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내부에 응집체가 형성되고 물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돼서 차폐율에 되려 감소된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였고 그런 결과 때문에 저희가 높은 함유량의 텅스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였을 때 그런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함과 더불어 더욱 우수한 차폐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납당량에 따른 제작 연도별 납 앞치마의 성능 비교에 관하여 우지연 학생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납당량에 따른 제작 연도별 납 앞치마의 성능 비교라는 주제로 연구한 4조의 우지연입니다. 연구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론, 재료와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속되는 의료복지 향상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방사선 장비의 사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세계 X선 영상 진단 장비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평균 복합 성장률 7.2%로 꾸준한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의료 방사선 피폭은 인공 방사선 피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때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은 피폭으로부터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피폭 선량을 줄이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중 하나가 바로 이 납 앞치마 에이프런입니다. 에이프런은 형태에 따라 45%에서 약 88%까지의 차폐 효과를 보여줍니다. 저희 연구는 바로 이 에이프런의 연식과 보관 상태에 따른 성능을 납당량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에 사용된 실험기기 및 재료입니다. 순서대로 1995년, 2010년, 2014년도에 제작된 에이프런이며 납당량이 0.5인 95년도와 10년도 에이프런은 각각 3개씩을, 납당량이 0.25인 14년도 에이프런은 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X선 발생 장치와 선량계 0.1mm의 납판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먼저 각 에이프런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광과 엑스레이를 통해 에이프런 내부의 균열 여부, 노화 정도, 납의 분포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납계단의 선량을 측정하였습니다. 0.1mm의 납판을 8장 겹쳐 납계단을 만든 후 한 장씩 제거하며 선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프런의 선량 측정입니다. 각 에이프런의 조사 위치 5곳에 대하여 각각 2번씩 선량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해 에이프런의 차폐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프런의 납당량을 산출하였습니다. 납계단의 선량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수형 추세선을 그린 후 투식 및 R스퀘어를 산출하여 에이프런의 선량값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프런의 유광 검사 결과 95년도에 제작된 에이프런 3개 중 2개의 표면이 찢어져 손상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X선 촬영 결과 오랫동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95년도의 에이프런은 하단부에 납이 쏠린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구겨진 상태로 옥장에 보관되어 있던 에이프런들은 X선 상에서도 주름진 모양이 그대로 관찰되었습니다. 14년도의 에이프런은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났으며 모든 에이프런의 내부에서 균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납계단의 선량 측정 결과입니다. 차례로 납판이 없을 때부터 납판이 8장 쌓여 있을 때까지의 선량입니다. 다음은 에이프런의 선량 측정 결과입니다. 순서대로 95년도 3개, 10년도 3개, 14년도 1개 에이프런의 부위별 선량의 평균치를 나타내었습니다. 납당량이 0.25로 가장 적었던 14년도의 에이프런을 통과한 선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도별 에이프런의 차폐율 산출 결과입니다. 앞선 선량 측정 결과에 따라 14년도 에이프런의 차폐율 평균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프런의 납당량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납계단 선량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수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R스퀘어 값과 납당량 예측 공식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지수함수 공식에 각 에이프런의 선량 평균치를 대입하였고 이를 통해 에이프런의 납당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납 두께가 0.5 이하일 때 잔차로 인한 과대평가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에이프런의 선량이 다음과 같은 범위에 속할 때 과대평가를 고려하여 납당량을 재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평균 선량치가 0.4mg였던 14년도 에이프런의 납당량을 다시 산출하고자 지수회귀 분석을 재수행한 결과
납당량은 0.4107에서 0.2969로 재산출되었으며 도출해낸 모든 에이프런의 납당량이 제조사가 제시한 납당량 수치인 95년도와 10년도의 0.5, 14년도의 0.25를 모두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표준규격 KS에서 명시한 에이프런 성능 규정인 방호 납당량 0.25 이상을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를 위한 또 다른 척도로서 에이프런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14년도의 에이프런이 95년도와 10년도의 에이프런보다 약 2배가량 가볍게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 규격을 모두 만족하면서 무게와 성능 측면에서도 우수한 14년도의 에이프런이 가장 사용하기에 효율적이며 임상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실험에 사용 가능한 앞치마의 개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수치를 얻어내기가 어려웠다는 점과 앞치마별로 보관 상태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선량과 차폐율에는 두드러지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고 보관 상태가 나쁠수록 차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이 실제로 사용하기에 좋은 에이프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은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준에서 KS 규격을 이해하는 부분은 규격을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 2.5mm PB가 규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만족하면 에이프론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는 건지에 관해서 네, 이제 방호용 앞치마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외부 규격 같은 것도 있었고 모양 그리고 이제 표면 재질 같은 것도 있었고 이제 안에 시트의 재질 같은 것도 이제 고려되는 사항으로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집중을 한 거는 그 방호 납당량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네, KS 규격에서 0.25mm PB를 집중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예,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셨고, 자, 보관 방식이 다른 에이프런들 간의 뭐 선량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까 어느 거는 이렇게 접혀서 보관된 상태가 있었고 어떤 거는 그 옷걸이에 걸려 있는 게 있었는데요. 자, 그럼 보관 방식에 따른 성능은 차이가 크게 없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에서는 보관 방식이 차폐 효과랑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에이프런이 구겨진 상태로 계속해서 보관되게 되면 에이프런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능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에이프런의 보관에 유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같은 경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만약에 에이프런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제 여기 연구 결과에서는 예전 가장 최근 거 이외의 것들이 차폐율이 더 높았죠. 가장 최근 게 좀 가볍고 차폐율이 낮았는데 연구자분께서 보시기에는 무겁고 차폐율이 높은 것과 가볍고 차폐율이 낮게 나온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괜찮다고 보시는지 작업 종사자들에게.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던 14년도 에이프런의 경우 이제 납당량이 0.25였고 이제 무게도 약 2.25kg 정도대로 가장 가볍게 나타났는데 저는 이 에이프런이 가장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에이프런을 사용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이 에이프런의 무거운 무게로 인해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한다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에이프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게도 하나의 평가 척도로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엘보우 조인트 시리즈 촬영 시 환자 자세의 방향 변화에 따른 주요 장기의 선량 비교에 관하여 문선혜 학생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엘보우 시리즈 촬영 시 환자 자세의 방향 변화에 따른 주요 장기 선량 비교에 대해 발표할 문선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방사선은 조사 시 1차선과 함께 X선이 물체를 통과할 때 입사한 X선과 방향이 다른 2차 X선인 산란선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산란선은 환자에게 피폭을 초래하고 피폭 시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액을 줄이거나 에어갭 테크닉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 본 연구는 촬영 자세 방향 변화에 따라 산란선 피폭을 줄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의료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일반 촬영의 횟수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반 촬영 검사 중 시리즈 검사 시 타 검사에 비해 산란선에 의한 피폭의 누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엘보우 시리즈 검사와 같이 촬영대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는 검사의 경우 산란선에 의한 피폭의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반 촬영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의 피폭 선량 경감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엘보우 시리즈 촬영 시 환자 자세의 방향 변화에 따라 주요 장기가 받는 선량의 감소율을 알아보고자 환자의 정면 자세와 측면 자세를 비교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체와 유사한 등가 물질로 구성되어진 인체 모형 팬텀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 X선 장치는 어큐레이 650R 장치를 이용하였으며 매직맥스 선량계를 사용하여 인체 모형 팬텀에 부착해 산란선을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팬텀으로는 RS4의 팔꿈치와 상체 및 하체 팬텀을 사용하였습니다. 촬영 조건은 식약처 안전기준 가이드를 따라 관전압 55kVp, 관절류 6.3메스, SID 100cm이며 조사약 크기는 8x10인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산란선 양을 측정한 주요 장기로 상체는 갑상샘과 폐, 하체는 난소와 방광으로 설정하였고 난소는 양쪽을 측정한 뒤 평균값으로 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실험은 총 4가지 자세로 AP, 라테랄, 인터널 오블릭, 익스터널 오블릭입니다. 다음 사진은 위 자세를 인체 모형 팬텀에 적용하여 선량계를 부착해 주요 장기의 선량값을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실험 결과값은 각 자세에서 방사선을 3번씩 조사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정면 자세에서 측면 자세로 변함에 따른 산란선 값을 나타낸 갑상샘 표입니다. 엘보우 AP에서 99.78%, 인터널 오블릭에서는 99.50%, 익스터널 오블릭에서는 99.59%, 라테랄에서는 99.88%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갑상샘이 받는 산란선의 총합은 9066.34나노그램으로 나타났으며 측면 자세 검사 시 갑상샘에 미치는 산란선의 총합은 28나노그램으로 99.6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자세 방향 변화에 따른 폐의 산란선 값을 나타낸 표입니다. 엘보우 AP에서 99.91%, 인터널 오블릭에서는 99.89%, 익스터널 오블릭에서는 99.92%, 라테랄에서는 99.94%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폐가 받는 산란선 총합은 9,886.34나노그램으로 나타났으며 측면 자세 검사 시 폐에 미치는 산란선의 총합은 8.17나노그램으로 99.92%의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정면 자세에서 측면 자세로 변함에 따라 난소의 산란선 값은 엘보우 AP에서 88.05%, 인터널 오블릭에서는 83.91%, 익스터널 오블릭에서는 79.03%, 라테랄에서는 58.32%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난소에 미치는 산란선의 총합은 791.16나노그램으로 나타났으며 측면 자세 검사 시 난소에 미치는 산란선의 총합은 180.99나노그램으로 77.12%의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정면 자세에서 측면 자세로 변화함에 따라 방광의 산란선 값은
엘보 AP에서 94.08%, 인터널 오블릭에서는 79.93%, 익스터널 오블릭에서는 83.01%, 라테랄에서는 78.05%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방광이 비치는 산란선의 총합은 161.33 나노그레이로 나타났으며 측면 자세 검사 시 방광이 비치는 산란선의 총합은 26.49 나노그레이로 83.58%의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실험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인체 팬텀의 한계로 표면에서 받은 산란선만 측정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직접 장기가 받은 선량이 아닌 장기를 감싸고 있는 표면에서 받은 선량을 측정한 것으로 장기가 실제로 받은 선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측면 자세 촬영 시의 선량값을 측정 시 측면 자세에 적합한 팬텀을 사용하지 못하고 한 가지의 팬텀으로 모든 방향을 촬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체와 비슷하게 제작된 팬텀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으나 이는 성인의 값만 나타낼 수 있으며 실제 사람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모두 체형과 조건이 달라 결과값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번 실험을 통해 일반 촬영 시 환자의 촬영 자세를 정면에서 측면으로 변화시키면 환자가 받는 산란 선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추가적인 장치나 시간이 들지 않고 촬영 시 환자를 측면으로 위치시키는 것만으로도 산란선 피폭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더 자세한 연구를 통해 영상의 질과 산란선 피폭 저감화에 최선인 자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 온라인으로 댓글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보면은 선량 감소율이 굉장히 좀 큰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질문을 주신 분께서도 그 미세한 선량 값인데 뭐 감소율은 크지만 그 미세한 선량 값인데 굳이 뭐 차폐할 필요가 있냐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가 처음에 이 논문 주제를 선정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실험 결과값이 모두 나노그레이 단위로 굉장히 미세한 선량인데요. 저희가 알랄라에 의해서 방사선사는 환자의 피폭 선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이 촬영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다른 부위를 다 촬영을 계속한다면 아무리 나노그레이 미세한 선량일지라도 이게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는 큰 선량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장치나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미세한 선량이라도 줄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질문을 보면 산란선 피폭 관련 외에 영상 질의 차이는 없는지, 영상의 질에서는 딱히 차이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도 좀 올라왔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좀 있었는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직접적인 촬영을 하지 못해서 확신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조원이 직접 촬영 자세를 취해봤을 때 몸의 방향을 정면에서 측면으로 돌린다고 해도 저희가 보고자 했던 해부학적 구조인 팔굽 관절에는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영상 질에서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카팔 터널 뷰 변형 검사법의 유용성 평가에 대해서 국지원 학생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를 맡은 국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카팔 터널 뷰 변형 검사법의 유용성 평가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론, 실험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카팔 터널 뷰 검사 시 기존 방법은 성장기 환자 또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검사 자세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손등 굽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에 따른 재촬영의 문제로 피폭 성량이 증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환자가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희는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재료입니다. X선 발생 장치의 검사 조건은 55kV 피크와 200mAh로 촬영하였습니다. 손과 손목으로 구성된 인체 모형 팬텀을 이용하였고 촬영한 영상은 이미지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먼저 새로운 방법에 대한 자세와 각도를 찾고자 팬텀을 이용하여 실험하였습니다. 인체 모형 팬텀을 활용하여 기존 건설법으로 촬영한 후 유사한 영상으로 구현되는 자세를 찾았습니다. 각도는 손가락 방향과 손목 방향에 15도에서 35도를 5도씩 간격을 주어 조사하였고 획득한 영상을 기존 영상과 비교하며 가장 유사한 입사 각도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화질 평가입니다. 먼저 팬텀 실험을 활용한 영상에 손목구를 형성하는 콩알뼈, 갈고리뼈, 손배뼈, 큰마른뼈에 동일 크기의 ROI를 그려 이미지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질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촬영법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 임상영상 평가표를 만들어 판독의 2명과 방송원사 3명에게 새로운 촬영법을 적용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의 두 평가 결과를 통해 나온 자세와 각도로 임상영상을 촬영한 후 화질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방법은 팬텀 영상 화질평가와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나 임상실험은 35도로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족도 평가입니다. 기존 촬영법으로 검사한 경험이 있는 환자 10명과 방송원사 10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환자 만족도 평가 항목으로는 자세 이해도, 유지도, 편리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방송원사의 만족도 평가는 설명의 간결성, 환자 자세 유지도, 재촬영률 감소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팬텀을 이용한 촬영 자세 및 입사각도 실험 결과입니다. IR면 위에 손바닥을 붙이고 아래팔이 테이블에 수직이 되도록 손등을 90도 굽히게 하는 자세를 취한 후 손가락 방향으로 각도를 주었을 때 반대쪽 손이나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 자세를 취할 수 있으면서도 기존 영상과 유사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진단에 적합한 자세와 각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팬텀을 이용한 화질 평가입니다. 팬텀 영상에서 콩알뼈의 ROI를 그려 픽셀값을 분석해본 결과 손가락 방향으로 30도로 조사하였을 때 평균값이 96.1 플러스 마이너스 7.0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건설법의 평균값과 가장 유사하게 측정되었습니다. 갈고리뼈는 25도에서 92.6 플러스 마이너스 25.5로 25도가 가장 유사하게 측정되었고 손배뼈는 35도에서 101.2 플러스 마이너스 20.8로 35도가 가장 유사하게 측정되었습니다. 큰마른뼈는 35도에서 97.8 플러스 마이너스 20.4로 35도에서 기존 건설법과 가장 유사하게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상영상 평가표를 활용한 팬텀 영상 평가 결과입니다. 첫 번째, 콩알뼈와 갈고리뼈가 분리되어 나타남의 경우 손가락 방향으로 35도 입사 시 21점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손목구를 분명하게 나타남의 경우 손가락 방향으로 30도 입사 시 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 번째, 손배뼈와 큰마른뼈가 반측면상으로 잘 나타남의 경우 30도로 입사 시 24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의 평가 결과를 통해 30도에서 35도로 각을 주었을 때 영상평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상영상을 활용한 화질평가입니다. 콩알뼈의 경우 기존 검사법의 평균값이 107.2 플러스 마이너스 5.7로 측정되었고 35도를 주었을 때 112.0 플러스 마이너스 6.9로 측정되었습니다. 갈고리뼈는 기존 검사법이 103.3 플러스 마이너스 4.2로 측정되었고 35도를 주었을 때는 108.6 플러스 마이너스 12.6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손배뼈는 기존 검사법에서 111.9 플러스 마이너스 13.8로 측정되었고 35도를 주었을 때는 113.7 플러스 마이너스 10.0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큰마른뼈는 기존 검사법이 92.9 플러스 마이너스 9.6으로 측정되었고 35도는 102.1 플러스 마이너스 4.2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검사법의 영상과 새로운 검사법의 영상이 유사하게 나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환자의 만족도 평가 결과입니다. 촬영 자세 설명의 이해도는 7명이 좋다, 3명이 매우 좋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촬영 자세 유지도는 3명이 보통이다, 5명이 좋다, 2명이 매우 좋다라고 응답하였고 촬영 자세의 편리성에서는 3명이 보통이다, 5명이 좋다, 2명이 매우 좋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방사원사의 만족도 평가 결과입니다. 설명의 간결성에서는 1명이 보통이다, 4명이 좋다, 5명이 매우 좋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환자 야세 유지도에서는 1명이 보통이다, 6명이 좋다, 3명이 매우 좋다라고 응답하였고 재촬영률 감소성에서는 1명이 보통이다, 6명이 좋다, 3명이 매우 좋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찰입니다. 본 실험을 통해 고안한 새로운 검사법으로 검사한다면 자세의 이해도와 정확도, 유지도가 증가하고 재촬영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설문 참여자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평가 결과 5점 만점 평균 4점 이상의 결과로 기존 방법보다 긍정적인 평가 결과를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형된 검사법을 적용할 시 기존 검사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칼팔터너뷰 검사 시 손등을 90도 굽히고 손가락 방향으로 30도에서 35도로 각을 주었을 때 기존 영상과 가장 유사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 야세의 유지도, 방사원사의 만족도, 검사 영상의 유용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에 적용한다면 환자의 검사 야세 유지와 방사원사의 촬영 만족도 및 검사 영상의 활용도에 있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온라인으로 올려주시고요. 일단 이게 이러한 연구 주제를 생각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반 촬영 검사학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도가 높으니까 이제 어떻게 방향을 바꿨을 때 영상이 잘 나올까에 대한 고민도 하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발표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존 방법이랑 좀 비교를 해서 어떤 좀 차이나 의의가 있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 검사법은 검사할 손을 다른 손으로 지지하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정확도가 결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변형된 검사법은 환자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그리고 자세 또한 테이블에 지지하여 취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정확한 영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제가 캐치하지 못한 내용 같은데 새로운 각도를 찾을 때 손목 방향과 손가락 방향으로 조사해서 진행을 하셨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손목 방향으로 조사했을 때 영상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입사 각도를 실험하기 전에 먼저 입사 방향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손목 방향으로 입사한 영상이 기존 검사법의 영상과 완전히 다른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상은 추가로 넣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는 손가락 방향으로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1부 세션을 마무리하고요. 예, 잠깐 10분 쉬시고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상 총 6편의 1부 세션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요. 가장 간단했던 그런 심플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단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제작들, 그다음에 듀얼 에너지 CT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논문들이 지금 주제가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쌍방향 소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더 많은 그런 의견들이 공유되고 이를 통해서 전공 지식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2부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다시 2부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